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정지원 테오필로 신부입니다. 지난 학기 조직신학을 같이 공부하면서 또 이번 학기에는 또 특별히 그 히라버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대어 신학대학원 그 성직과정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는 필수일 것이고, 혹시 청강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청강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과목은 히라버라 그래서 다 뭔지 모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헬라어라고도 하고 또 표준 지금으로서는 아마 이제 그리스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어인데요. 이제 성서 히라버입니다. 성서 그리스어죠. 특별히 이제 신약 성서를 기반으로 한 그런 그리스어를 배우게 되겠고요. 이게 초급입니다. 초급이고요. 중급으로 넘어갈 때는 사실 초급을 알아야지 중급을 넘어가게 되겠고, 또 이 성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필수적으로 이 히라버를 그리스어를 하셔야 되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앞으로 이제 사목지에서 교회 일선에서 또 설교를 준비한다든지 또 학적으로 나는 성서를 더 공부하겠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히라버를 하셔야 되겠고, 또 그 무엇보다도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전 철학, 고대 철학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히라버를 알아야지 조금 더 할 수가 있겠고요. 전례학, 신학 과목에서 전례학과 또 교부학 또 당연히 이 히라버를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3학점으로 듣는데요. 사실 3학점으로 하기에도 좀 빠듯하죠. 원래 이 언어를 한다는 것은, 고대 언어를 한다는 것은 좀 빠듯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서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리스어겠지만 또 히브리어도 당연히 구약 성서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고요. 이 성서학이 그럼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러니까 성서 신학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겠지만 또 성서학이라고 해서 이제 거의 무슨 고고학과 같은 일을 하는 거죠. 분석하고 그러니까 옛날 문서, 파피루스 문서라든지 각각씩 문서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 과목들에 있어서는 이 그러니까 히브리어, 히라버, 라틴어, 그 외에 시리아어, 콥트어, 그 외에 중동 근동어들을 많이 섭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 히라버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고대인들의 생각을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볼 것인가에 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이 교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 개요, 신약 성서 원문인 그리스어 혹은 히라버를 우리가 읽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수업 진행 방식은 대면으로 하면은 서로 같이 연습 문제도 풀어보고 거기서 직접 이렇게 변화도 시켜보고 할 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강의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좀 어려웠죠. 원래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서로가 이렇게 즉발적인 질문도 하고 또 그 외에 격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많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곧장 아무것도 없이 그대로 이제 히라버 조직 신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강의 내용을 하다 보니까는 그 잔소리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빡빡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양이 좀 많았죠. 근데 그 양을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스스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질문을 받게 되면 그렇게 진도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히라버는 사실 이제 죽었다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구어체로서 지금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이 그리스어와
이 당시에 썼던 이 고전 히라버뿐만이 아니라 이 성서 히라버 시대에 있었던 히라버들은 살아있는 말은 아닌 거죠. 살아있는 말은 아니고 이제 문서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뭐 아주 옛날 그 언어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차근차근 하다 보면은 또 못할 것도 없는 것이죠. 못할 것도 없고 또 사전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또 그렇게 어렵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합시다. 차근차근 하는데 뭐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지금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시면 이게 진도가 엄청 다 나간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닌데 다 나갔게끔은 학습 계획안은 짰습니다. 학습 계획은 짰는데 그때그때마다 더 무엇이 필요하다, 더 연습을 해야 된다, 힘들다 그럴 때는 같이 뭘 해보는 방식으로도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나갈 수가 없다고 보더라도 어쨌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성서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거, 뭐 영어 번역 할 수 있으면 뭐 영어 번역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처음에 쓰여져 있던 언어, 가장 그 그리스어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가 그 교재를 우리가 좀 선택을 했었죠. 자, 이 책인데요. 신약성서 그리스어 초급 문법입니다. 이 책은 설명을 뭐 안 해드려도 구입을 다 하셨을 것 같고요. 구입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전에 배웠던 그 히라버보다도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쉽게 되어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목요연하고 그 당시에 좀 의문이 났던 것들을 그래도 좀 상당히 꼼꼼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은 그래도 신약성서에 많이 쓰이는 단어, 아주 기본 단어들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스스로 혼자 더 공부할 수 있는 이거 하나만 있어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따라 나오는 이 신약성경 그리스어 어형 변화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 기초에 나와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변화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특별히 뭐 수사 같은 경우들은 기수, 수사 이런 것들이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그것까지 다 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이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수사 같은 경우들이 아마 독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어장이 스스로 단어장을 이제 공부를 하실 분, 앞으로 계속 신약성서를 공부를 하시거나 이럴 분들을 보시면 갖고 다니면서 혹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틈틈이 계속해서 이게 보고 읽고 소리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 저절로 외워지거나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이것도 사실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도 기본이기 때문에 같이 구입하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뭐 구입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또 사실 이 책에는 뭐 사전이나 이런 것들 뒤에 물론 그리스어나 한글로 된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나왔겠지만 제가 사용하는 그리스어 사전은 이 책입니다. 그릭 잉글리시 뭐 렉시콘인데요. 독일에서 독일 거는 제가 못 샀어요. 독일 봤는데 그냥 영어로 된 거. 이거는 옥스포드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옥스포드도 상당히 그 성서학이 발전했고 옛날 고문원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사전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책이 잘 된 것은 뭐냐면 각종 변화에 관한 것들, 변화에 대한 내용들, 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표현이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전이면은 물론 모든 고전들을 다 사실 이것만 다 하면 모든 고전들에 대해서 손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성서 히라버 성서를 알 수 있는 데는 충분한 정도의 사전이 되겠습니다. 네, 정작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가 뭐 영어 성서 뭐 공부하신 분들은 다 갖고 있겠지만은 이
그릭 뉴 테스타멘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지금 이제 4판인데요. 더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저도 꽤 오래전에 제가 가지고 샀던 건데 이게 이제 그리스 원문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코인의 원문으로 되어 있는 그 성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특별히 이제 뭐 네슬레 알란트의 그리스어 26번째 판을 더 증보를 하고 다른 여러 세계 유수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것을 이제 발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판인데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가 우리가 뭐 신약 성서가 뚝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다양하게 형성되기까지의 각종 그 정경화되기 전까지는 이제 각종 뭐 파피루스라든지 문서나 양피지라든지 다양한 그 교구들의 문헌이라든지 지역 방언들이라든지 지역어들에 관한 내용들이 이 총망라되어서 이제 뭐 처음 이제 네슬 알란트라는 사람이 했었고 알란트하고 바바라 알란트 이 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미국 학자들과 뭐 또 뭐 이탈리아 학자들과 뭐 여러 세계 유수의 성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만든 책입니다.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구하기에는 상당히 좀 비싸요. 성서가 굉장히 비싼데요. 이거는 앱으로도 잘 없는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그렇긴 하고요. 또 70인역 성서를 사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샀어요. 못 사고 그 대신 70인역 성서가 앱이 있습니다. 앱이 있으니까 그 셉투아긴틴타라고 하는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 앱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신약 성서도 좀 있긴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텍스트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어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떤 텍스트라든지 그리스어를 우리가 읽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텍스트 기본 교과서와 또 그 외 사전과 신약 성서, 그리스어 성서, 원문 성서 이것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기회 되면 계속 설명하겠지만요. 이 그 학습 목표와 그 학습 내용에 관해서는 올렸으니까 참조를 하시고요. 가능한 한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양을 따라올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것들이 우리 영어를 배우든 뭐 불어를 배우든 독일어를 배우든 사실 언어를 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이제 한 학기에 3시간 3학점은 가지고 과연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초급이니까 뭐 이것만 갖고 있으면 괜찮아요. 집에서 다른 과목을 하지 않고 이것만 했으면 물론 뭐 상관은 없겠는데요. 여하간에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조금 진도를 좀 늦춰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이제 계속해서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그 동영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줌을 통해서 어떻게 좀 만나볼 수 있으면 그런 기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평가 방법은요. 계획서에는 뭐 4번의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번의 과제 갖고는 사실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보다는 더 그러니까 좀 세분화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이게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조직 신학이나 무슨 다른 신학 과목들은 뭐 주관식이긴 하겠지만은 그 논술이 좀 더 강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할 수는 뭐 이렇게 좀 낙지를 안 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실험어나 언어 같은 경우들은 점수가 딱딱 떨어지게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평가 방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간고사는 40점 비율로 했습니다. 근데 중간고사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난번처럼 계속해서 과제를 드리는데 뭐 어렵게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날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막 하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날 하는 것들을 익히 문제 풀이 정도 그런 거고 변화를 어떻게 한번 써보는 거 정도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과제를 해서 한 40점이니까
중간고사 비율이 40점이고 기말고사는 50입니다. 근데 출결사항은 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간에 동영상이 올라오거나 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춤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화상 회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춤일 경우에는 뭐 그렇게 출결이 저절로 되겠지만 이렇게 그 동영상을 올릴 때는 그 주간에 읽는 것으로 한 번이라도 접속해서 읽거나 그리고 거의 조회를 한 것으로 그걸로 출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것들이 지난 학기 때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점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말고사 때 20점 이상을 받으시면 되겠죠. 50점 가운데 뭐 그것은 이제 제가 어렵게 하지는 않을 거고 그 품사의 변화, 뭐 간단한 독해뿐만이 아니라 뭐 장문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장문도 있는데 그렇게 뭐 어려운 장문은 아닌 아주 기본적인 장문들을 해서 그 평가를 할 수 있게 평가를 하게끔 되겠습니다. 일단은 12월 중순경에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종강을 할 예정이고요. 8월 31일 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강을 하고 중간에 한번 그 9월 30일경에 아마 수요일인데 그날이 추석입니다. 추석이어서 뭐 휴강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학교 측에서는 대면 강의가 아니라 비대면이기 때문에 뭐 상관없이 하라 그랬는데 그건 이제 사정상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오늘 강의에 대해서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리스어가 역사와 어떤 기초 설명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가는 말을 좀 시작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스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리스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약간 인도 지역에 있었던 인도 북부 지역에서 왔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다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 있는 어족들은 뭐 인도 유럽 어족, 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북쪽 지역은 인도 게르만 어족, 뭐 이렇게 게르만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남쪽 쪽에서는 조금 다른 거였습니다. 아랍과 셈족, 세머와 아랍 지역, 지금 소위 말하는 지금 아랍 쪽,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그 근동 아시아 쪽에서 혹은 나왔던 언어들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해서 온 것인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시작된 언어들이 가깝겠죠. 그런데 요 이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넘어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럽이라고 하면 이제 그리스 지역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라틴 지역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겠고, 또 독일 북부, 스칸디나비아 쪽하고 영국 지역까지, 이쪽 지역까지, 그다음에 또 다른 쪽은 이제 슬라브족인데요. 슬라브도 조금 다른 차원이겠죠. 시베리아 쪽이나 뭐 이쪽에서 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유럽어는 그 인도 유럽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고 이론이 됩니다. 이런 언어들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뭐 옛날부터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거 다 18세기, 19세기에 정립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200년밖에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가 되고 뭐 이런 것이죠. 여하간 이 그리스어는요, 이렇게 인도 북부 지역에서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도를 대충 보면 이렇게 뭐 장화 같은 나라가 이렇게 있고 축구공차하는 나라가 있겠죠. 여기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충 요런 식의 이렇게 되겠죠. 크레타고 뭐 대충 이렇습니다. 뭐 이쪽이 대충 뭐 아테네며 뭐 요 끝에가 어딘가가 뭐 스파르타고 뭐 이럴 건데요. 자, 이쪽은 이제 여기 사이를 두고서 여기가 여기가 이게 에게인가요? 뭐 이쪽이 이제 지중해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쪽이 이제 아시아 지역이 되겠죠. 이쪽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지중해 건너편이니까 아프리카와 뭐 이쪽은 아프리카와 뭐 홍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쪽은 아라비아 반도라든지 뭐 되겠죠. 이스라엘 쪽이 이렇게 따지면 이제 이스라엘 쪽은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지중해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크레타성이 되겠고, 뭐 이쪽이 이제 그리스가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어는 세 개의 방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리스 북중부 지역 이제 도리아, 그 위 뭐 서북해안, 소아시아 서북해안의 에올리아, 그리고 남부 지역이 이제 이오니아 뭐 이런데요. 이 이오니아 쪽이 좀 중요하죠. 이오니아. 그러니까 이오니아 지역인데 요것이 이제 아티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티카 그리스어가 이제 점점 발전을 하게 되었고요. 이쪽 뭐 아테네뿐만이 아니라 뭐 스파르타며 중요한 도시국가들이 여기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쪽 이제 마케도니아 쪽이고요, 북쪽이고요. 그래서 이 아티카 방언이 결국 이오니아 지역에 있었던 아티카어가 지금 이제 그리스어를 이제 형성을 표준 그리스어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주도권을 역사의 주도권을 받았기 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략 이런 지역에서 여기가 이제 아티카 지역이다라는 것이고요. 이탈리아 지역에서부터 온 뭐 이런 것들 철학자들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이 그리스가 있었던 이 반도가 마찬가지로 이런 반도 지역이 해상과 뭐 물물 교환, 특별히 이 지중해가 갖고 있었던 풍요로움 때문에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영향으로 그리스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럼 그리스어가 그러면은 그리스라는 나라, 소위 말하는 뭐 전설에 의하면은 이 트로이 전쟁, 트로이와 전쟁을 하면서 이 트로이에 남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탈리아로 갔다. 이탈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로마, 그 중에 이제 로마가 이제 세워졌다. 그것이 한 대략 기원전 700, 그러니까 7세기경이 로마가 세워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대략 뭐 기원전 한 1000년, 1200 그 정도부터 이제 대충 이제 시작을 해갖고 호메로스 시대에 이르러서 호머라고 하죠. 오디세이, 일리아드 그 책이 그것이 이제 정리가 된 때가 이제 기원전 8에서 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800, 900년이면은 거의 이제 다윗 왕조가 이제 솔로몬을 넘어가고 뭐 거의 이제 그 왕조가 이제 분열되거나 이때 시기겠죠. 왕조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고전 그리스어가 이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 그리스어가 이렇게 승리하고, 그 고전 그리스어 이전을 상고 그리스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이오니아 지방 아티카 방언, 뭐 도리아 방언, 에올리아 방언 이것처럼 그런 것이고, 고전 그리스어가 됩니다. 이건 뭐 소위 말하는 클래식이죠. 클래식이고, 이 시기가 그리고 호메로스에서부터 어디까지냐? 알렉산더 시작까지. 알렉산더 대왕까지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사실은 아티카 지역이 아니라 사실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사람이죠. 뭐 여하간에 이 알렉산더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요런
말에서 왔다고. 이 말 알렉세인이라는 말, 알렉세인이라는 말하고 안드로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세인이라는 말은 뭘 지키다, 방어하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고요. 안드로스는 이제 남자를 말하죠. 사람. 그러니까 뭐 지킴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방어하는 사람. 따지고 보면 그렇게 해서 그리스의 최고 그리스가 이제 통일이 되죠. 알렉산더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서 이제 멀리 그 인도 지역까지 갔고 이쪽 이집트까지 다 정벌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대제국을 지중해권에 있는 뭐 거의 대제국을 페르시아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페르시아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개로 나누어지죠. 또 왕조가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언제 죽느냐? 대략 뭐 323년경에 아마 죽는 것 같은데요. 뭐 대략 뭐 정확한 연도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때입니다. 요때 그리스가 정복될 때까지 요때가 이제 클래식이라고 고전 그리스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고전 그리스어. 그러면 그 아래 BC 330년 이후에서부터 서기 5세기까지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뒤에 보겠지만 이때가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대왕 이거 이제 클래식인데 여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고전이라는 것을 붙일 때는 왜 고전이란 클래식이라는 말을 했을까? 이게 문예부흥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때 우리가 원래 인류가 찬란했던 때가 언제냐? 그리스 로마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 시대에 붙여지는 명칭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기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그다음에 키케로까지 라틴어 같은 경우는 키케로까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코이네라는 뜻은 공통의 이런 뜻입니다. 커먼, 상식적인 커먼,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국을 했을 때 언어가 이제 공식어가 이제 그리스어가 되는데 이 고전 그리스어는 좀 어려웠던 거겠죠. 그리고 또 지방마다 이렇게 습성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배울 때 이 고전 그리스어를 배웠겠지만 실제로 쓰는 말들은 좀 쉬운 말들을 썼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헬라어라고도 하는 것이죠. 헬라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서가 쓰여졌기 때문에 성서 히라버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게 문화가 이제 그리스도교 문화 쪽으로 많이 이제 넘어왔을 경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대제국을 건설하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 하나의 황제 밑에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하나를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의 통치 체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통일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영화 헬라 헬라어가 되겠죠. 물론 이 아테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헬라의 그 후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헬레네라고도 자기들을 불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그리스 히랍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그리스 혹은 헬레네나 그리스어에서 이렇게 한자말로 음차한 말이긴 합니다. 음차한 말이긴. 그래서 어떤 말을 쓰든지 상관은 없어요. 어떤 말은 상관은 없는데 그리스어가 낫겠죠. 요새는 둘을 통합할 수 있는 말 이렇게 됐고요. 구어체죠. 이런 경우 이제 구어체입니다. 그 고전 그리스어에 비해서 더 쉬운 그리스어고요. 헬레니즘의 전파로 퍼졌기 때문에 헬라어라고도 불리죠. 그래서 성서는 이 시기에 쓰인 그리스어는 이제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70인역
70인역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명령을 받아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이제 히브리어 성서를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가 바로 요 뒤의 시대이기 때문에 코인의 그리스어로 쓰여진 것이죠. 70인역도. 근데 살짝 차이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언어는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살짝 차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라틴어 같은 경우도 이제 키케로 이후 그리스가 공인되고 서방 지역의 라틴어 공식어로 쓰이면서 이제 고전 라틴어가 이제 대중 라틴어라고 하는 이제 불가타. 뭐 이거 이제 전용이 돼갖고 요새는 뭐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저속한 이런 뜻인데 그 당시에는 그냥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뭐 코이네랑 거의 같은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귀족들이 쓰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대중 라틴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로니모가 제롬이 그 성서를 번역할 때 이제 코인의 그리스어를 번역을 대중 라틴 불가타 번역을 한 것이죠. 그리스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할 때 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불가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부들 문어는 조금 복잡할 거고요. 그리고 언어도 이제 변화하기 마련일 뿐더러 이 교부들이 사용했던 언어들은 그 고전希腊어들도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철학자들 플라톤이며 아리스토텔레스며 또 그 외에 다양하게 고대의 좀 철학적인 용어들을 많이 쓰게 됐고 그 그리스 문화 그런 말들을 쓰다 보면서 좀 이제 섞일 수도 있고 해서 조금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고전 그리스어와는 좀 다른 차원으로 썼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의 그리스어가 이제 6세기까지 AD 6세기까지 쓰였다고 합니다. 요 시기는 이제 동서방 교회가 이제 조금씩 더 갈라지고 이쪽은 이제 비잔틴, 이쪽은 서방 로마 지역은 이제 그 게르만 쪽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서방 그리스어고 그리스도교가 되겠죠. 이제 동방 그리스도교는 이제 비잔틴 제국처럼 이렇게 돼서 이제 발전을 하죠. 때로는 이 로마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문화적으로나 뭐 이런 더 앞서 있고 뭐 부유하고 뭐 이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7세기 경우에 계속해서 이슬람 세력과 이제 투쟁을 하다 보고 결국 이제 1400년대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어를 쓴 것이죠. 그리스 쓴 것입니다. 이제 비잔틴 그리스어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은 그 이스탄불에 가면은 뭐 콘스탄티노플이죠 옛날에. 이스탄불에 가면은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아야소피아라고 하죠. 아야소피아. 그 성전의 이름을 아야소피아라고 하는데 뭐 가만히 보면은 아야소피아가 아마도 요 말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기야, 거룩한 지혜. 그러니까 그 거룩한 지혜라는 뜻이었을 텐데 이거 아야라고 하는 발음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언어는 변하기 때문에 아마 그 비잔틴 그리스어도 이제 변화를 하면서 아마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의미로 이런 그리스어가 이제 슬라브 쪽에도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그 당시에 키릴과 메토디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동유럽 지역을 이제 선교를 합니다. 동유럽 지역을 선교를 하는데 이제 그리스어가 어려우니까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살던 원주민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치기 너무 어려워서 조금 축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만들어서 이제 슬라브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키릴어가 되죠. 이름은 이제 키릴루스하고 이제 메토디우스라는 사람이 전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키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슬라브어의 이제 기원이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문법도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문법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이 철자
철자도 보면은 이제 그리스어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꼽투어도 보면은 이제 꼽투어도 이제 그리스어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건지 꼽투어도 보면은 이제 그리스어와 비슷하게 이제 철자들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어는요, 그 현재의 그 로마자 알파벳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세 같은 경우 보면은 그리스어 같은 경우는 막 그 앞에, 중간, 뒤에, 근데 뒤에도 많이 있고요. 이런 거 그리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런 거 보면은 라틴어에도 조금 강세에 대한 영향을 많이 주었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어휘도 이 상당히 많은 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틴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도 유럽어족이 같이 넘어와서 그것이 된 것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서로 언어들도 이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또 로마 지역도 그 처음부터 그 라틴어가 공식 용어라기보다는 그리스어가 공식 용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유럽어를 보시면 현대의 그 유럽어들을 보면은 다 이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라틴어,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라틴어가 어원을 가진 말들이 대략 뭐 한 70%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그 사전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교양어 뭐 이런 거 보면 다 교양어 이런 거 보면 다 라틴, 그리스 이런 것들이 다 교양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보면은 현대어 중에서 이제 이 히라버하고 라틴어하고의 영향을 그런 모습들을 그래도 많이 남기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어가 왜 그러냐면 이 성과 수와 격을 다 변화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어가 이게 넘어와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리스의 어하고 라틴어하고 비슷한 것을 우리가 독일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죠. 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조금 뭐 국수 독일어만큼 그리스어를 잘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비슷한 말을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어 역사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기원이 된 것인가, 또 이러한 사전과 그리스어 정말 원문 성서, 또 그리고 이제 간단한 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첫 강의이긴 하더라도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 3과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